이 정도로 일반론을 했고, 그 다음은 계약서를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엔젤 투자 지원센터 자료실의 투자 계약서 압축 파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초기형 통합형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살펴보면 그 당사자부터 볼게요. 당사자는 이거를 이렇게 옆에 이렇게 띄워주시는 거 좋아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할까요? 아니야.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 이렇게 세 당사자가 나와요. 투자자는 돈을 투자하는 사람, 회사는 주식을 발행한 내가 투자할 회사, 이해관계인은 보통 대주주인 경우가 많아요. 대주주 내지는 대표이사. 이렇게 해서 셋이 보통 계약을 함께 체결합니다. 여기 1조에 보시면 신주의 발행 사항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쓸 내용은 뭐냐면, 신주는 이제 회사가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몇 주를 발행할 건지 나오겠죠? 얼마에 살 건지. 근데 그러려면 총 금액이 얼마인지도 나오지만 그 주식의 액면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액면 가격은 얼마고 발행 가격은 얼마인지 이게 달라요. 이게 차이가 있고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뭐 네이버 주식 한 주를 사면 한 주에 그게 액면가는 뭐 500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근데 실제 한 주 거래되는 가격은 다르잖아요. 그런 차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들어가는 거는 총 인수가액, 발행가액 곱하기 발행 총수를 곱하면 내가 사는 금액이 됩니다. 내가 1억을 넘는다 라고 생각하고 100주를 인수하기로 했다 라고 한다면 한 주당 발행가액은 얼마일까요? 갑자기요? 잠깐만요. 1억 원어치 100주를 산다. 그럼 얼마를 살 수 있냐? 100억?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그 다음에 투자의 선행 조건이라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건 표준계약서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계약에 따라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을 선행 조건으로 한다. 진술과 보장이 진실되고 정확할 것, 소송 절차 등 우려되는 상황이 없을 것, 정부 인허가를 획득했을 것, 제3자와 관련된 동의를 모두 거쳤을 것, 그리고 뭐 주주총회나 정관 변경 등 법령상 절차를 모두 이행했을 것 등등등이 모두 완성됐다라는 걸 이제 먼저 선행 조건으로 딱 깔고 시작을 해요. 선행 조건이 충족이 안 됐다. 그럼 이 계약 체결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나중에 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이제 준수를 미리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간 조항이 진술과 보장.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렇다. 우리 회사는 이렇다는 걸 보장한다.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보통은 주체가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요런 것을 진술과 보장한다라고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회사라고만 써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요 진술보장 약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진술과 보장한다라고 써 있어야 더 유리할 것이고, 대주주나 대표이사인 이해관계인 입장에선 내가 빠져 있는 게 혹시라도 모를 진술보장 약정 위반에 대비해서 유리하겠죠. 그런 거를 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인은 표준계약서에 있는데 이거 빠졌네요 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닐까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정직한 분이다. 난 책임질 거다. 책임져야죠. 좋습니다. 갑자기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빠져 있으면 난 책임 안 져도 되니까 자기 보통 빼고 싶어 하죠. 나한테 유리하게 자꾸 만들고 싶어 하니까. 진술보장 약정이 100%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런 행정 절차상 인허가 절차 모두 완료했습니다. 뭐 법령상 문제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예기치 못한 위반 사항이 나왔을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그 과정에서 반드시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다. 그럼 중과실이거든요. 그럴 때 책임을 져야 되면 좀 책임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없는 걸 더 좋아하죠. 계약상. 이런 것은 이제 자기 입장에 따라서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하다. 얼마나 계약서를 꼼꼼히 봐야 되는지 알겠죠. 왜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책임진다고 써 있는 것과 회사만 써 있는 건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조항은 거래 완결 조항이에요. 거래 완결일에 언제로 보냐?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날을 거래 완결일로 본다라는 것이고, 그때는 뭐 요런 서류를 투자자한테 회사가 줘야 된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절차적인 거고, 만약에 거래가 완결되기 전에 투자자가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유로 해제를 할 수 있냐를 써놓는데, 여기 써 있는 건 뭐냐면은 진술과 보장 사항에서 허위나 오류가 있었을 때 돈 전부 다 넣기 전에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여기 있고,
또는 선행 조건, 아까 우리 2조에서 선행 조건 봤잖아요. 뭐 정관이나 이런 걸 다 이 투자하는 데 맞도록 해놨다라고 선행 조건 계약서를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관상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뭐 신주 발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든지 뭐 약간 뭐 그런 문제가 있는 조항이 있어서 정관 개정도 안 된 상황이다. 그러면 너네 정관상 보니까 우리 계약할 수가 없는데 라고 해서 투자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런 해제 사유가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투자계약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를 한 회사가 잘 굴러가야 돼요. 그래야 잘 성장하고 나는 엑시트를 잘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간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잘 조율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표준계약서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투자금의 용도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어떤 회사 운영 자금을 어떤 용도로만 써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요. 만약에 내가 투자금을 뭐 벤츠를 사는데 썼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사업 용도로 좋은 차가 필요해 이러면서 뭐 벤츠를 산다든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투자금의 용도를 써놓기도 해요. 뭐 기술 개발을 위해서 얼마를 써야 된다. 뭐 운영 자금을 위해서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 기술 개발 인력을 위해서 어느 정도 써야 된다. 이렇게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계약으로 이제 조절하시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으로는 기술 이전, 양도, 겸업, 신회사 설립 제한 규정이 요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많이 말한 게 경업 금지 부분인데, 만약에 투자자가 투자를 했는데 대표이사가 갑자기 뭐 자기 주식을 뭐 팔고 나가면서 새로운 회사 설립한다든지 자기 주식을 팔고 나가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든지 경쟁사에 취직한다든지 이러면 투자자는 뻥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영사항에 대해서 협의하라는 조항이 들어가기도 해요. 회사 대표는 내 맘대로 경영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되게 독단적으로 경영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난 지금이 투자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지만 투자자는 지금 내가 보기엔 위험한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여기서 많이 문제를 삼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정관 변경. 함부로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고 업종 변경이나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투자자와 아무 협의 없이 업종에 변경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걸 쓸 때가 있고 자본 증감, 주식 관련 사채 발행,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그러니까 주식과 관련해서 자기가 또 다른 이제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부여하는 거는 투자자의 권리가 이제 희석될 수 있으니까 이걸 막는 조항이 필요하고 임직원과의 거래 와 관련해서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래, 회사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래, 또는 회사가 자기 자산을 임직원에게 판매하거나 임직원으로부터 사는 거래 있을 수 있죠. 동의를 받고 하는 거면 괜찮을 수 있죠. 근데 반드시 횡령일 수는 없는 게, 예를 들면 원범님이 어디다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요. 근데 우연히 창호님의 빌딩인 거예요. 네. 근데 여기가 제일 좋은 장소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엔. 많이 컸네. 그러면 임직원과의 거래잖아요. 회사가 임직원의 건물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적합한 장소면 괜찮은 거잖아요. 적당한 가격에. 오히려 창호님이 그래 우리 회사니까 싸게 해줄게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굳이 다른 데 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는 이런 거를 그래서 다 보고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호님하고 10,000원짜리 계약을 해도 되는데 100,000원짜리 계약을 하면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싶을 거고, 보통 시세가 10,000원인데 5,000원에 계약한다 그러면 why not 이럴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게 계약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런 게 있는데 마음대로 하면 계약 위반이 되는 거예요. 협의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엔 보고와 자료 제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소송 개시 또는 정부에 의한 행정 규제, 제재 또는 뭐 중요한 인력, 뭐 예를 들면 CTO 같은 경우가 요즘은 되게 중요한 인력이죠. 개발자, 핵심 개발자, 이직 뭐 이런 거는 보고 사항으로 계약서에 넣어져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통지 또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재무제표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회계감사, 업무감사,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럼 회사는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와 관련된 제한 규정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거죠. 회사의 지분이 희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는 임직원한테 너무 많이 주지 마라. 임직원한테 뭐 50% 스톡옵션 부여하고 그러면 투자자 어이없잖아요.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이 표준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식 처분에 관련된 사안인데, 투자자가 주식을 처분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 주식을 판매한 회사나 대주주가 자기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싶을 수도 있죠. 우선 투자자는 보통은 그 제3자, 또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샀던 주식을 판매하는데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이해관계인 입장에서 뭐 제한을 두고 싶을 수도 있지만, 투자자는 자기가 이거를 내가 A라는 회사 주식 10% 샀다, 이거를 이제 펀드가 종료할 때가 됐다든지 뭐 이거를 다시 엑시트를 할 필요가 있는데 내 주식을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생겼다, 그럼 그걸 판매를 합니다. 이게 투자자의 주식 처분이고, 이건 보통은 그냥 가능하고, 그리고 회사가 이 절차에 협력하도록 하는 조항이 여기엔 들어가 있어요. 이해관계인 대주주는 주식을 마음대로 팔면 투자자한테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해관계자, 대주주는 주식 처분할 때 투자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투자자의 우선 매수권 또는 공동 매도 참여권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항인데요. 대주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엄청 처분을 해요. 그러면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서 좀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거든요. 뭐 대주주가 들고 있던 70% 주식을 갑자기 네이버, 카카오가 내 주식을 사주겠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70% 다 넘기는데 중간에 투자한 VC의 30% 주식은 같이 안 팔아주면 VC는 팔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함께 팔아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공동 매도 참여권, 그게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 비율에 따라서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조항,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게 불공정한 계약은 아니다. 대주주 관계인이 판매할 때 함께 투자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절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절차 꼭 준수하셔야 한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회사나 이해관계인은 좀 신경 써야 하는 주식의 조항이 주식 매수 청구권 조항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뭐 얼마의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네가 내가 샀던 주식 도로 사가라 라고 하는 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거든요. 그 사항이 뭐뭐가 규정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이해관계인이 여기 조항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회사 또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문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에요.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내가 풋옵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러면 이해관계인 대주주는 그 주식을 사와야 돼요. 근데 어떤 사유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 아까 말했듯이 뭐 예를 들면 만약에 매출액이 얼마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라는 뭐 조항이 있는데, 매출액 달성에 내가 고의 중과실이 전혀 없다, 천재지변 때문이었다, 코로나 때문이었다, 이러면은 그 조항이 예외적으로 적용 안 될 가능성도 있겠죠. 고의 중과실이 없었으니까. 그런 식의 이제 문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구 하나하나를 굉장히 꼼꼼히 보셔야 되고, 특히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 주식 매수 청구권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조항 없이 그냥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기만 하면 이해관계인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니까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이런 걸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조에 위약벌과 손해배상 청구 조항이 있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